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찬대를 사례 연구로 하면서 사실은 그 박찬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또 업데이트하는 걸로 하고 현재까지 최근에 나왔던 그걸 중심으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만 있어봐.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는 분이 있어서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마이크가 잘 들리시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기계가 뭐가 이상이 있으면 제가 어쩔 줄 모릅니다. 기계가 항상 저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박찬대 그 썸네일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박찬대에 관한 정보가 좀 적은 대신 이제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박찬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하는 요령은 어떤 것인지 오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제가 오늘 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네가 뭔데 뭘 안다고 감히 우리의 영웅 유시민과 김어준을 평가한단 말이냐 이런 의미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한 두 개, 세 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적 존재라는 것은 내가 이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계산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라도. 그래서 인간과 실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고요. 어쨌든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에게 준 그것이 무신론적인지 또는 유신론적인지와 상관없이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 인류에게 준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실존주의 철학이 뭔지 아느냐 모르냐에 상관없이 인간은 그 실존주의 철학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 중입니다. 내가 실존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자유, 절대적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했듯이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istential 한다는 거죠. existence라고 말하는 바로 그거.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 그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칸트의 철학을 제가 뭐 철학 전공자가 아니니까요. 철학을 뭐 얘기해봤자 얼마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훨씬 이전이죠. 부산 지역의 어느 그 리조트에 휴가를 가서 며칠 있었는데 거기 휴가지에 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갔더니
왜 칸트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김상환 교수가 쓴 거죠. 이 김상환 교수는 프랑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 철학자인 왜 칸트인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고판으로 조그맣게 돼 있는데 이 책입니다. 왜 칸트인가. 그래서 그 휴가지에서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 기계가 가끔 이상해집니다. 네, 이제 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휴가지에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쭉 봤는데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칸트 전공자인 백종현 선생이 지금 서울대 철학과죠. 이 김상환 선생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이시고, 이 백종현 선생은 이제 은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는 책을 썼습니다. 칸트 3대 비판서를 특강으로 하면서 가르치신 것인데, 하여튼 아이고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넘어가. 그래서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한한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며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걸 이 책에서 왜 칸트인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죠. 칸트는 자유란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자유는 그것에 의해 산출된 도덕 법칙을 통해 비로소 체험된다. 여기서 자유와 도덕 법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격적 주체는 자신의 양심 속에서 명령하는 도덕 법칙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본다. 왜냐하면 자유, 즉 의지의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그 법칙은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인격적 주체는 그 자신의 자유를 확신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념의 세계 전체를 의미로 가득한 체계로 바라본다. 그런 점에서 자유는 순수 이성 체계 전체의 구심점에 해당한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덕 법칙에 의해 계시되는 자유가, 이 자유가 있어야만 도덕 법칙이 생겨날 수 있고, 자유가 없다면 도덕 법칙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법칙에 의해 계시되는 자유가 단지 윤리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순수 이성 체계 전체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자유는 모든 이념들 가운데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유가 유일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사변 이성에 남아있는 여타의 모든 이념들은 이런 자유의 이념에 연결될 때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해지고 비로소 객관적 실제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는 예지계에 속하는 이념들 중에서 대단히 독특하고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 자유는 예지계로 가는 출구에 해당한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할 텐데 그때 이 예지계가 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를 그 목표로 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비로소 실제적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변 이성에 남아있는 여타의 모든 이념들은 이런 자유의 이념에 연결될 때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해지고 비로소 객관적 실제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는 예지계에 속하는 이념들 중에서 대단히 독특하고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 자유는 예지계로 가는 출구에 해당한다. 예지계라는 게 뭐냐? 인식론적 관점에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감각 경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로지 초감성적인 지성이나 이성으로만 짐작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하며
존재론적인 관점에서는 현상 배후에 놓여 있다고 하여 본체라고 한다. 김상환 선생이 예지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사성 장군 김병주 의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의할 때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때 꼭 들어주시면 자유가 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한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인간만 누리는 거죠. 이 세계에서. 집에 기르는 강아지는 이런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하죠. 인간만 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에서 책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무엇이냐 이게.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고 절대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책임을 지라니 그거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행사할 때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냐면 질서 속에서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질서만 있으면 그것은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질서는 자유를 요구해야 됩니다. 자유를 필요로 해요. 질서만 있으면 안 되고 질서 속에서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질서 속에서 자유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 예지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인간만이. 그 질서란 뭐냐 그러면. 그 질서가 뭐죠? 자기 역할에 관한 거예요. 내가 이 세계에서 맡은 나의 역할. 그 역할이 뭐냐? 그것을 정의한 것이 바로 직무설계 모형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직무를 설계함으로써 조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간은 조직 속에서 태어나서 조직 속에서 죽기 때문에 조직 내에는 자기 역할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직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김건희 하는 짓을 봐요. 질서가 없잖아. 윤석열 하는 짓을 봐요. 질서가 없잖아. 자기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 직무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금년 중에 출간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늦어지죠. 저는 하여튼 길게 이 타임프레임을 길게 잡으니까요. 하여튼 언젠가 나올 겁니다. 이 책은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성취회충 모형 이 책이 나오는까지 그건 10년이 넘게 걸렸죠. 성취회충 모형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쓰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성취회충 모형. 이제 성취회충 모형의 사례들을 우리가 하나씩 오늘은 박찬대를 통해서 조금 배워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노동을 할 때 맡은 자기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질서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면서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을 실존한다고 말하고 그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으며 그 자유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가 바로 그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 질서가 사라진 거죠.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빨대를 꽂아놓고 마음대로 불로소득하면서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됐다고 뭐라고 떠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면서 권한을 가지려고 권한을 갖고 그것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는 쾌감, 동물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사회에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실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실존하는 인간.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고 했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유일한 생명체 인간.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노동하는 인간은 불평등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불평등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하늘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달리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에요. 누가 시킨 건 없는데 인간은 그렇게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존하는 인간의 평등성과 노동하는 인간의 불평등성을 조화시켜야 돼요. 다 공산주의자들처럼 평등하게 대림질로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노동함으로써 노동의 성과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존적 평등과 우리 실생활에서의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고 제가 경영 플랫폼을 나노 경영 플랫폼을 만든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모듈들이 있어요. 무슨 비전 모듈이 있고 전략 모듈이 있고 조직 모듈이 있고 역량 모듈이 있고 인사 모듈이 있고 성과 모듈이 있어요. 이것이 다 알아서 맞추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나누면 그렇게 6가지의 모듈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모듈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만들어져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그리고 억압하는 그리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임성근 사태를 봐요. 최수근 상병이 순직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방하는 이 해병대 장성들, 국방부 장관, 이 법무관리관이라는 이 얘네들의 이 허튼 수작을 보면 우리나라가 에코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산책하면서 여러 아름답게 꾸며진 숲을 보면 저런 에코시스템이, 저런 생태계가 우리 인간 사회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산책하다 보면 좋은 이 그림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그걸 사진 찍어서 가끔 올립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저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만 높은 사회적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만들고 그것을 모듈화하고 그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도록.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린 생태계가 없어요. 오로지 각자 도생하는 석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 간에 상관없이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인간의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봅시다.